저희가 컨텐츠로 일본 얘기 나갔던 것 같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일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일본 패션이 어쨌든 전 세계를 장악한 거는 뭐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90년대 한 중반 정도부터 2000년대까지 왜 근데 그렇게 됐을까? 왜 일본에는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유럽 국가도 많은데 왜 하필 일본 패션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잡지로 인해서 비춰지는 우라하라에 대한 모습들을 소개는 해드렸지만 토크 형식으로 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 패션은 조금 정체됐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사실. 나올 거 다 나온 느낌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1세대 브랜드들의 조금 고여있는 행보들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조금 정체됐다고 볼 수 있어요. 가격도 또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계에 엄청 영향력을 끼쳤고 장악했던 시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예들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네. 대한 일본에 이제 형도 자주 가보셨잖아요. 일본을 저도 이제 출장이나 뭐 여행도 이렇게 가고 하는데 사실 제가 느끼긴 그래요. 일본 애들은 옷을 그렇게 잘 입는다는 생각 사실 못 받았거든요. 다 잘 입진 않죠. 한국 애들이 저는 제가 볼 때 옷도 잘 입는 것 같아요. 평균은 평균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국 애들이 더 잘 꾸미고 맞습니다. 뷰티나 이런 관련해도 훨씬 수준 높은데 그런데도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1%짜리 애들. 그 모든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쪽에 있는 일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옷을 좋아하는 매니아들 사이에서 1% 애들이 이게 말이 안 될 정도의 수준 퀄리티라는 거죠. 일본 그렇죠. 애들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1%짜리 애들이 이제 90년대 나왔던 라스토즈 애들로 이제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하라주쿠 패션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하라주쿠 패션이 이제 이 세 명 때문에 이제 시작된 맞죠. 어떤 시발점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어떠한 문화가 급성장하고 이렇게 시장을 집어삼킬 때는 슈퍼스타가 무조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라스트 오지 칼럼을 썼던 후지하라 히로시와 니고와 준 타카시 같은 동시다발적으로 슈퍼스타들이 발생하고 배우도 그때 뭐 기무라 타쿠야나 뭐 쿠보츠카 요스케는 조금 다음 세대긴 한데 어쨌든 2000년대쯤 네. 넘어와서 슈퍼스타들과 디렉터, 디자이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이버드 더블 탭스부터 해서 그쵸. 그러면서 비즈빌도 나오고. 네, 정확하게 같은 세대로 묶긴 힘들지만 어쨌든 우라하라 패션이라는 틀 안에 보면 다 같은 있죠. 네. 세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어마무시했고 걔들이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샵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행보를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본받아야 할 점도 있고 많죠. 뭐 지금도 뭐 보면 뭐 휴먼 메이드나 언더커버, 뭐 후자리 로시 영향을 아직까지도 뭐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김 한 번에 막 컬렉션이 왔다 갔다 하고 맞습니다. 쇼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동일 모델에 번개 마크 하나에 뭐 공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것만 봐도 그거는 디자인을 많이 바꾼 게 아니고 그 브랜드 파워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장악을 저는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그 내나 후자리 로시가 원래 좀 그 영국의 맞습니다. 섹스 피스톨즈 이쪽 네. 매니저 말콤 뭐 맥라렌 네, 맞습니다. 후자라 이로시한테 힙합이 이제 유행할 거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일본에 왔는데 자기 동생 격인 니고나 준타카시 친구들이랑 같이 잡지도 하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시절쯤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한데 8, 90년대에는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지하라 히로시가 우리처럼 비디오를 찍어서 막 얘기하고 막 잡소리하고 막 옷소개하고 하는 영상을 이미 8, 90년대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고 니고가 나 준타카시 같은 경우도 빈티지를 처음에 팔았잖아요. 노예라서. 맞습니다. 이제 빈티지를 판매를 했는데 그 준타카시가 도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대요. 맞아요. 약간 아이돌 같이 일반인인데 네. 인플루언서 같이. 그렇죠. 우리로 치면 강백신 옛날에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타카히로 미야시타가 네. 인터뷰에서 직접 말했어요. 아, 조니오는 굉장히 당시 어마어마했다. 스타였다. 잘 나갔다. 이제 근데 그런 친구가 도쿄에서 샵을 한다고 하니까 난리 나죠.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웨어 매장에서 준타카시 옷이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그 락 문화의 어떤 펑크 기반의 어떤 옷을 만드는 게 또 일본에서는 또 펑크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기반의 옷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니고랑 같이 샵을 했잖아요. 네. 니고께 생각보다 판매가 잘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니고도 자기 친구가 있고 크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걔들끼리 입으려고 만들었던 이제 베이팅 F 티를 냈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노예가 키치하니까. 나왔대라면서
조니오는 좀 더 디자이너 쪽으로 빠지죠. 발전을 했고 니고는 이제 힙합 가수들과 친해지면서 스웩 문화에 적합한 그런 의류들 굉장히 화려하고 래퍼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갈라서긴 했지만 뭐 싸워서 갈라진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일본이라서 유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일단 일본 90년대나 80년대가 아무리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버블 경제 네. 효과가 돈이 남아 많이 있었으니까. 돌았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결정적으로 뒷골목 하라주쿠 땅값이 엄청 비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더블알의 그 뒷골목 거기를 하라주쿠 우라라라고 우라라, 얘기를 하는 네. 것 같던데 거기에서 4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던 그 자그마한 샵들 노웨어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는 이 사람들이 미국이랑 가까웠던 것도 영향이 크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천조국이죠. 가장 잘 사는 나라고 미국에 있는 쇼 스투시나 또 쇼 스투시가 또 후자리 로시안도 친구고 그렇죠. 뭐 제임스 제비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인물들과의 교류가 많았죠. 교류도 많았고 일본도 미국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동경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아메카지란 말도 음. 미국을 동경하는 일본에게서 나온 말이기도 그렇죠. 하고 미국도 일본이 굉장히 돈도 될 뿐더러 사람들의 눈도 높고 패션 시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미 90년대 초중반쯤에 크로마츠 매장이 하라주쿠에 있었고 맞습니다. 뭐 일반적인 저희가 아는 버버리나 이런 되게 몽클레나 명품 브랜드도 이미 입점을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메카라고 잡혔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뒷구멍에 가보니까 젊은 층 애들 젊은이들은 뭐 버버리나 이런 매장은 한복판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즐기는 청년들은 그 뒷골목에 있는 브랜드들이었을 테거든요. 그쵸 그쵸 거기서 한 가지 또 정말 일본 1%짜리 애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의 장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게 잡지를 자기들이 만들어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대에서야 유튜브로 저희가 찍으면 뭐 몇천 명한테 그냥 저희 영상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 시절에는 뭐 전화기도 뭐 그렇죠. 핸드폰도 뭐 제대로 없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사얀이라는 잡지를 내서 매달 자기들의 칼럼을 내고 그렇죠. 옷을 소개하고 자기 브랜드를 입은 애들을 찍어서 맞습니다. 배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그때가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발품을 파는 것과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아는 멋있는 형들과 막 친해지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정말 패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마음은 극소수들이 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그쵸, 잡지를 봤을 때도 17살 이런 사람들이 음. 막 되게 멋있게 입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그 열정적이었던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그 나는 또 궁금한 게 일본에서 TV 광고나 TV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것들이 있거든요. 노웨어 애들은. 고로스도 그렇고 문화적인 어떤 입장 차일 수도 있긴 한데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패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나이티드 에로지 이런 브랜드들도 TV 광고로 가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TV를 틀었을 때 무신사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뭐 어떤 의류 브랜드 개인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없던 시대였는데 요즘 많이 변하고 있죠. 예를 들어 국내 편집샵이 TV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작게 시작했지만 누가 봤을 때는 베이프나 언더커버 이런 브랜드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작부터 뭐 되게 막 유명하고 뭐 엄청난 뭐 재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지가 않았으니까 뭐 4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시대는 더 그럴 가능성이 높고 더 열려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사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고 맞습니다. 존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된다고 약간 아니 이런 어째 보면 지금 시대가 더 좋잖아요. 그럼요. 더 살기 좋고 더 정보화 시대고 한데 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나 정신력이 걔들도 물론 이제 90년대나 80년대 펑크 문화에 많이 복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먼저 시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모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많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자기 그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과연 그 시대에 그 나이에 그런 확신을 그러니까요. 갖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라고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리고 이 생산 쪽에서도 이제 걔네들도 티셔츠를 처음부터 막 베이프 단독 브랜드를 내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준타카시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자기가 패턴 짜서 낸 경우가 많은데 베이프나 굿이너프, 뭐 더블탭스 이런 브랜드들은 보통 미국 포맷을 좀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 영리하게 잘 한 거죠. 아까 저희도 같이 출근하면서 얘기했던 게뭐 골든베어 바시티에다가 그렇죠. 패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헤인즈 티셔츠나 오네이타 티 이런 거를 많이 썼단 말이죠. 맞죠. 이미 잘 만들어진 티셔츠에다가 자기들이 어떤 아트를 프린팅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훨씬 리스크도 적고 그렇죠.
더 완성된 퀄리티가 높은 옷을 보일 수 있을까? 증명이 되었고 헤리티지가 있는 음. 그런 티셔츠 브랜드나 뭐 바시티 전문 브랜드가 이미 최적의 핏과 그런 원단과 그런 그쵸. 뭐 가격적인 측면까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곳에 우리의 감성을 담자.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뭐 튜브로 짜고 뭐 스티치까지 다 놓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잘 만들어진 기성의 티셔츠에다가 우리의 아트웍을 새기고 우리 태그를 달자 해서 미국 티를 사와서 리프린팅 해갖고 판매를 했던 거는 이건 제가 볼 때 뭐 단순히 그 일본 애들뿐만 아니고 패션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모든 디자이너들이나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바이블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챔피언 리버스 위브나 길단 티 이런 것들이 걔들 티만 계속 만들었던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티 하나를 그렇게 수십 년간 만들었던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기술력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럭셔리 티셔츠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최적의 조건을 보았을 것 같거든요. 그 헤드코팅, 원단에 그쵸. 그 원단에 또 너무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당연히 주문량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딱 그 최고의 비율을 택했을 것 같거든요. 일반 티에다가 그렇죠. 그 네나 타카루 미야시타는 아직까지도 AAT 채택합니다. 맞습니다. 네, AAT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 봤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타카루 미야시타의 생각을 100%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게 그렇죠. 티도 건조한 게 있고 촉촉한 게 있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타카루 미야시타 그분께서 촉촉한 약간 얇은 흐르는 느낌으로.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뭐 AA라는 브랜드에서 티만 그렇게 잘 찍어내는 브랜드가 그렇죠. 있으니까 생산비도 아끼고 그리고 베이스 자체는 미야시타가 또 미국에 대한 동경과 미국 빈티지, 미국 아메리칸 캐주얼에 대한 뭐 존경심도 있는데다가 좋은 원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뭐 전략적으로 쓰는 뭐 테크닉이고 저 역시도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본 애들이 90년대 시작을 했던 것처럼 막상 제가 이제 샵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니까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순간에서 왜 그 사람들이 90년대 초중반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알 것 같고요. 그런 방법 자체가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티셔츠까지 다 만들고 프린트 찍고 하는 것들은 리스크가 많이 크거든요. 많이 크죠. 한두 시즌 흥행에 실패하다 보면 뭐 더 이상 옷을 망하죠. 진행 끝나죠. 못할 수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이프가 그렇게만 해서 옷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얘가 디테일이나 기술력이 엄청 좋아요. 또 그렇죠. 아는 게 많습니다. 지퍼 같은 것도 리리마 쓰고 맞습니다. 원단 같은 것도 챔피언이나 당시에 90년대 리바이스나 리 같은 그런 브랜드에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퀄리티를 또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수나 막 패치 보면 지금 봐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지금 하고 있는 휴먼 메이드도 어. 자세히 뜯어보면 휴먼메이도 존나 잘 만들어. 갱스터 같은 브랜드입니다. 그 그래픽이 뭐 북극곰 있고 오리 있어서 그렇지 속내는 완전 갱스터거든요. 그쵸. 그것도 미국 60년대 빈티지 맞습니다. 헤리티지 내나 맞습니다. 카피한 거잖아요. 휴먼 메이드의 바지류나 뭐 데님 자켓도 보면은 아는 사람은 이걸 보고 내가 어떤 놈인지 알 거야라는 그게 뚝뚝 묻어 나오거든요. 맞아요. 뭐 그냥 그 그래픽은 귀여워서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지만 잘하는 거죠, 그게. 옷 좋아하는 사람 너네들은 이걸 알 거야. 그래서 니고나 준타카시나 이런 일본 애들이 제가 볼 때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거는 뛰어난 창의력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수준 높은 퀄리티를 보여줬기 때문에 걔들도 내가 빈티지 베이스로 딱 옷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준타카시도 90년대 너바나 티 맞습니다. 보셨어요? 너바나 티셔츠 그냥 프린팅하고 팔고 뭐 넘버 나인에서도 비슷한 뭐 많죠. 락밴드들을 네. 오마주한 것도 많이 나오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 우라라의 디렉터들 뭐 디자이너들은 그리고 또 일단 인프라 자체가 한몫한 것도 커요.